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폐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향후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회장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재벌 3세 마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이제 로버트 할리 씨, 하일 씨로 알려져 있죠, 한국명은. 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어제 하룻밤 유치장에서 잔 뒤 오늘 다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인 겸 국제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고 귀화했고요. 갑자기 연예계에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보십니까? 할리 씨 같은 경우는 몰몬교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1978년도에 한국에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왔다가 한국이 좋아서 97년도에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3명을 두고 있고 부인과 같이 새로운 가정을 한국에서 꾸려서 사는 과정에서 향수병이 조금 있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 외국인 학교 이사장 같은 걸 역임하면서 본인의 기본적인 그런 그 고향이랄까 터전이랄까 이거는 좀 지방에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본인의 또 방송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서울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서울에서 자택을 얻어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웠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지금 국적은 한국인입니다만은 문화가 조금 달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감정적으로 진정한 교류를 좀 얻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분이 사실은 지금 필로폰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복용한 혐의가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필로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문하는 마약이 아니에요. 입문용 마약은 대마와 같이 되게 약한 마약이고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대마와 같이 약한 마약을 처음에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필로폰처럼 센 어느 정도 좀 특정한 약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어서 더 훨씬 세니까 만약에 이번에 할리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지 않을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마약을 구입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 루트를 조금 잘 알고 신뢰관계가 쌓여야지 이게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좀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일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사실 문제입니다만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는 것, 그만큼 구매가 좀 접근이 쉽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마약을 보통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조금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영어 같은 거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항구를 통해서 이제 밀수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사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많이 퍼지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은어를 사용해서 뭔가 다른 식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앵커님이나 분들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 은어를 쳐서 이걸 원해요라고 하면 이제 연락이 그쪽에서 오는 방식으로 돼요. 그리고 직접 이걸 택배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택배를 보내지 않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본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 집 우편물함에다 갖다 넣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간 돈을 주고받기가 좀 쉽잖아요. 만약에 그냥 택배 같은 걸만 하게 되면 또 돈 거래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사람들마다 좀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누구라도 손쉽게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현재 지금 유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어제 이제 체포돼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일단 출연 중인 방송사에서 모두 다 방송에서는 하차될 것 같아요. 연예계에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 특히 할 씨 같은 경우는 또 국제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연예계에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이 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저도 사실 할리 씨하고 방송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되게 유쾌하고 그리고 말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특히 이제 사투리를 외국인이 쓰니까 그게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방송에서도 친근한 이미지로 많이 등장했었는데
저렇게 저분이 마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혼자 좀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본인이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또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식들이나 가족들 나머지 부인이나 가족들이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마약 관련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남양유업 황하나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거에 2015년에 사실 비슷한 혐의로 한번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무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 봐주기 논란이 있는 건데 관련한 당시의 수사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2015년도에 조 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입건된 사람이 7명이었는데 예. 그중에 2명이 사실 이제 빠졌다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하나가 황하나 씨라는 건데 왜 황하나 씨가 빠졌느냐가 지금 사실은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마약을 했다는 혐의로 사실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황하나 씨로부터 필로폰 0.5g을 샀다. 그리고 같이 투약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 경찰과 검찰이 전부 다 유착 관계에서 뭔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문제가 된 조 씨라는 사람은 대학생이었는데 초범이었다고 그러고요.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황하나 씨로부터 돈가방을 받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에게 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면 사실 경찰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이 뭔가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방송에 나왔지만 이문호 씨, 버닝썬의 이문호 씨하고의 관계를 사실은 본인이 상당히 크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문호 씨 같은 경우도 마약했다는 혐의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연예인 지인을 통해서 2015년에 새롭게 뭐 마약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연예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뭐 주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도 하는 걸 보면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잡히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또 특히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 씨라고 하는 현대가 3세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가 3세 정 씨하고도 재벌 관계들끼리 또 이 3세들은 또 모임이 있어서 연결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황하나 씨를 그동안 아무도 지금 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하고 더 특이한 거는 황하나 씨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소환 조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소환을 해도 이 사람은 불응했고요. 어딘지 소재도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병 등에는 폐쇄병 등에서 찾아냈고요. 그리고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지만 다 반려가 됐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누군가가 비유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적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입막음용으로 약간 뭐 돈을 이렇게 건넸다는 의혹, 그러니까 뭐 1억 원이라는 구체적 액수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죠.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전달됐다면 그 부분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또 죄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실 0.5g이라는 마약은 상당히 양이 많아서 혼자서 다 소비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양을 팔았다라고 하는 혐의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형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마약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사람은 단순히 투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처벌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막음한 것과 별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책임을 좀 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이 자기한테 강요적으로 이걸 행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본인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아마도 조금 면피성으로 지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돈을 줘가면서 입막을 했다는 거는 수사를 사실은 방해한 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공무집행 방해 같은 혐의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이 사람들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지금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공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않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 이 2015년 이 건이 밝혀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아직 시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 씨라고 하는 당시에 그 공범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의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사실 약에 좀 취해 있고 중독이 있는 상태라서 본인의 의지대로 그런 것들을 나는 저 사람에 대해 보여줘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죠. 사인은 일단 폐질환으로 이렇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조양호 회장이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신병치료 부분들, 그러니까 재계에서도 어느 정도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감추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주주총회가 사실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한항공 주총에서 연임엔 실패했지만 그 총수 일가 특히 조양호 씨가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알리게 되면 상당히 좀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본인이 워낙 집안이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워낙 이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안 좋았고 욕을 많이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제 꼼수 부린다라는 식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말하기 싫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원래는 또 사실은 폐질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완치가 됐었다는 게 대한항공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됐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기가 싫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좀 얽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남은 경영권 승계,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누구에게 승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부인과 자녀에게 이 권리가 돌아가게 되는 건데 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대한항공 주총 때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29일 날 한진칼 주총 때도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어쨌든 한진칼 주총에서는 좀 수성을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칼 지분이 그래서 가장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한진칼 관련된 지분이 그러면 얼마냐 보니까 조원태 사장, 그러니까 아들인 조원태 사장은 2.34%를 가지고 있고요. 예. 조현아 씨와 조현민 씨는 2.31%를 각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17.8%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의 주식을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상속인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명희 씨, 부인. 그다음에 조원태 씨, 조현민 씨, 조현아 씨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넘어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특별 관계자들에게 넘어가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상속세의 20%가 할증이 붙어버려요. 예컨대 10,000원짜리 주식이게 되면 12,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준 것처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세금이 문제가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보통 이제 이 상속세는 50% 납부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다 보면 20% 가격이 올라간 것에 50%를 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산된 것만 가지고는 한 1,700억 혹은 2,000억 정도가 세금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다. 예. 게다가 이거 이외에 나머지 또 부동산 지분 같은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지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에서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본인들이 세금만 내는 셈이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분이 70세밖에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해놓지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데다가 동생들이 전부 다 조원태 씨는 당연히 사장으로서 활동했지만 예. 여동생들 전부 다 이 회사에 관련했었어요. 그동안에 관여를. 그러면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사이에 또 이 경영관계에 대한 내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지금은 장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걸 표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상속권에 대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뭐 자녀나 부인이 되겠죠. 유언을 남겼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나눠줄 수도 있고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만약 유언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유언대로 이제 그 각각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는 지배 구조를 본인이 생각한 게 있었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영권을 좀 넘겨주려는 의사로 예. 유언을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미로는 유리분이라고 하는 걸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식구들에 대해서는 유리분을 행사할 때는 그 이전에 증여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같이 계산해가지고 원래 내가 받았었을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유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지금 밝혀진 게 없어서 맞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은 예. 또 사실은 집에
재벌로서 전혀 후계구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고 특히 아들을 조금 후계자로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던 이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도 조원택 씨에 대해서 조금 몰아주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또 내지는 이명희 씨가 어머니니까 이명희 씨가 본인이 받을 상속분을 또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좀 힘든 상황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상속세를 복잡한 상황이 되는 다 거죠. 내자고 하니 그렇죠. 액수가 많아서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지분을 팔면 2대, 3대 주주에게 그렇죠. 또 밀리게 되는 물리게 거죠.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그 하나 더 생각나서요. 유언 같은 경우는 그 증거 능력이 있으면 그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그 구두로 유언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유언장을 뭐 작성을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언의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건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 구수증서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뭔가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제3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뭐 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유언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정이 되는 방식이고 자필 유언 증서라고 해서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소, 뭐 며느리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하는 또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증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게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요건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함과 동시에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유언장이 진짜네 가짜네 가지고 맞습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났지 경쟁이 많이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내용인데 어제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또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이전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나 여러 번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지금 대검찰청하고 진상조사단하고 사실은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진상조사단이 쇼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인가요? 그 진상조사단에서 또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면서 우리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2018년 12월 달에도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외부에서 나온 그 예를 들면 검사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진상조사에서 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하고 진상조사단이 지금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진실공방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클리어하게 정리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딴 데로 가고 이게 좀 배가 산으로 가는 형식으로 좀 일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그런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검과 진상조사단 간의 진실 공방은 그 진실 공방의 문제이고 이와 별도로 이제 수사단에서 그렇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수사단에서 뇌물 혐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압수수색을 한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영란법하고 달라서 당시에 뇌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전에 조사했던 사람들은 검찰에서는 당시에 대가성도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조사한 게 잘못되었고 그때 대강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다. 이게 바로 진상조사단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검찰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기록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포렌식 업체에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맞네 안 맞네 우리를 너무 모욕하네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뭔가 나와 봐야 되는 건 확실한데 예전에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조사를 했으면 뭔가 흔적이 남았겠지만 아예 조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 흔적도 안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워졌을 그렇죠, 바로 가능성도 그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얼마나 모르겠습니다만 산불 피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뒤에는 결국은 이 부분도 좀 가려야 되겠죠. 사고 산불의 원인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명백히 좀 가려야 되겠는데 한전 쪽에서는 이야기하는 화재 원인 관련해서 자신들하고는 좀 더 무관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폐기 관련해서 전신주까지 국과수에서 압수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최종적으로 나올 경우 한 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한전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노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변압기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가 변압기가 아니라 전신주에는 개폐기 문제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변압기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전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개폐기 문제라고 한다면 또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물질이 들어가서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이 산불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이물질까지 사실은 한전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이제 번져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재난 형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오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은 한전입니다. 그래서 한전을 상대로 해서 개폐기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신주에 매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뭐 새가 날아다니다가 들어가서 뭐 개폐기에 스파크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새가 날아다니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새가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개폐기가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한전 책임이다. 또 이렇게 물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손해배상을 주장하려고 하는 쪽의 입장은 한전에서 전신주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전에서 개폐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실히 따져보겠다. 이게 바로 지금 요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손해배상들이 개인이 각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산 네, 피난하는데 네. 한전에 책임이 있을 때 그럼 한전은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기들이 다 내릴 수 없다는 어떤 배번의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전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걸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개폐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개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개폐기를 만들었던 제조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은 그러한 그 제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자로 인해서 재산상해나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고 하면 개폐기를 만든 그 제조물 회사도 또 역시 책임져야 되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그럼 그런 제조물을 만든 그 개폐기를 왜 썼냐 니네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다시 책임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좀 시간이 복잡해요. 오래 걸릴 수도 네, 있겠네요.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좀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